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밥상에서 이 달걀말이와 파김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연일 달걀 가격과 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금달걀과 금파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걀 가격은 두 달째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분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의 경우 가격이 너무 올라 파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4월 이후에 봄대파가 출시되면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지만 국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제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이 밥상 물가가 안정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어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의 2차 후보지 총 16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 3구역과 동작구 본동, 서대문구 홍은 1구역과 충정로 1구역 등인데요. LH와 SH 등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곳들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요즘 이 중국발 황사에 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외출하기 힘드신 분들 참 많으셨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또 황사는 다른 개념이지만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미세먼지는 인위적 대기오염으로 발생하고 이 황사는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 사막 등에서 불어온 자연 발생 흙먼지입니다. 또 입자 크기에 따라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미세먼지, 그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폐까지 침투합니다. 요즘같이 황사에 또 미세먼지까지 많은 날은 외출하실 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챙기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30일 저녁 9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3월 30일 0시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 현황은 총 82만 2,448명이고 총 6,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공기질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오전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곳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1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면역력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봄에 대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만 있을 뿐 이게 또 핑계가 있죠. 황사 미세먼지 많아서 못해 알겠는데 네.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봄철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바뀌느라 정신없는 요즘. 청소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년간 묵은 때를 싹 벗겨내니 속이 시원하죠? 하지만 주부들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겨울에 쌓인 먼지가 많잖아요. 대청소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숨은 먼지부터 냉장고 치던 때, 그리고 부피 큰 패딩까지. 도 벽면에도 먼지가 있어요. 여길 먼저 청소하고. 어떻게 청소해야 떡소리 나게 잘했다 할지 궁금하셨죠? 하고 분무기가 있으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집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봄맞이 대청소 팁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주부들 괴롭히는 다양한 청소 고민 첫 번째 청소 팁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용인시 고수의 뒤를 따르니 도착한 곳은 그래서 저희 안방이고요. 안방 옷장이랑 드레스룸 옷장 같이 쓰고 있어요. 고수라 불리는 만큼 옷장 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야, 여기 군기 반장이라도 있나요? 셔츠부터 티셔츠, 바지까지 딱딱 각 맞춰 정리된 고수의 옷장. 옷장을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옷장 속 수납 공간은 항상 부족하죠. 그중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바로 겨울용 패딩입니다. 이 패딩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보통 한 리빙박스에 뭐 2-3벌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라면 잘 접어서 하시면 4벌 이상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고수의 패딩 똑똑하게 접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우선 패딩 밑단 3분의 1을 뒤집어주고요. 모자와 남은 부분은 밑단까지 접어줍니다. 뒤집었던 밑단 부분은 펴서 남은 부분을 씌워줍니다. 두툼한 패딩이 베개 모양으로 변신! 패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밑단을 접어 씌워주는 게 바로 포인트! 깔끔하죠? 그렇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정리함 하나에 들어가는 패딩은 헐! 무려 4벌입니다! 정리함은 옷장 아래에 두면 정리 끝! 걸려있던 패딩을 정리했더니 수납 공간이 넘쳐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도 깔끔하게 옷장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반찬, 주스 등 각종 얼룩으로 혈압 상승, 주부님들 스트레스 받기 아주 쉽죠? 이렇게 먹다 남은 소주하고 분무기가 있으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분무기 따로 부을 필요가 없고요. 이 뚜껑 그대로 소주병에 잠그면 소주는 마실 때만 쓴다? 천만의 말씀. 냉장고도 좋아하니? 뿌린 다음에 1, 2분 정도 불리고 나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얼룩을 불린 다음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행주로 쓱 닦아주면 끝이라고요. 끈적한 얼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주는 냉장고 안뿐만 아니라 바깥 청소를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몇 번 닦아주니 윤기가 좔좔 흐르죠? 고무 패킹이 오염되면 냉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고무 패킹 청소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무 패킹도 소주로 청소하는데요. 깊숙한 곳까지 청소하기 위해 면봉을 사용합니다. 꽁꽁 숨어있던 먼지까지 제거 완료! 먹기만 했던 소주, 냉장고에 양보해 간편하게 청소하세요. 마지막으로 청소 팁을 배울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청소하느라 바쁜 주부, 요즘 묵은 먼지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하네요. 청소를 한다고 자주 하는데 돌아서면 먼지가 또 쌓이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숨은 먼지 한 털까지 찾아내 없애는 허위성 먼지 해결사. 집안을 꼼꼼히 살핍니다. 아니, 도대체 먼지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주부님 보세요. 이렇게 천장 몰딩 쪽에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바닥에 먼지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묵은 먼지는 천장이나 벽면에도 많답니다. 이렇게 높은 데는 털도 잘 안 닿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집에 청소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높은 곳 청소는 청소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먼지 제거를 할 땐 천장처럼 높은 곳부터 해야 한답니다. 청소 후 천정이나 벽면 쪽 먼지가 다시 내려앉을 수 있으니 위쪽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주부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평소엔 청소하기 불편했던 것도 청소기 하나로 가볍게 먼지를 처리하는 주부. 높은 곳에 청소를 끝낸 후 바닥의 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방충망에도 먼지가 많은데요. 미리 청소하지 않으면 쌓인 먼지가 집안으로 침투한다는 사실. 신문지하고 분무기에 물만 있으면 방충망 청소는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꿀팁 들어가니 다들 집중하세요. 방충망 위에 신문지를 덮고 물을 뿌려 고정한 다음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다 되면 신먼지를 제거하고 먼지를 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면 끝이랍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만점이죠. 일상 곳곳에 있는 먼지, 특히 매트리스에도 많다는데요. 가져다가 진짜 빨 수도 없고 네. 이불하고 커버는 주기적으로 빤다고 하는데 청소가 어려운 매트리스. 방치하면 곰팡이는 물론 세균, 진드기까지 번식할 수 있어 반드시 청소가 필요한데 청소는 안 하고 뭘 뿌리셔? 뭐예요 이게? 이거요? 네. 집에는 다 있죠.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으로 매트리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믿기지 않는데요. 어떻게 먼지를 제거하는 걸까요? 소금으로 인해서 그 연마, 때를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착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를 마친 다음 소금은 청소기로 흡입해 제거해줍니다. 과연 소금 하나로 세탁하기 어려운 매트리스가 깨끗해졌을까요? 먼지가 달라붙어 색이 달라진 소금. 딱 같이 보니까 차이가 확실하죠?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간편하고 집에 있는 걸로 그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왜 몰랐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봄맞이 대청소 꿀팁으로 겨울에 묵은 먼지 홀홀 털어버리고 2021년 산뜻한 봄 맞으세요. 봄바라봄봄봄봄. 어떻게 대청소 엄두가 좀 나십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핑계거리가 없네. 네, 저도 계속 오늘은 미뤘는데 괜찮잖아요. 네. 방금 본 꿀팁 활용해서 대청소 한번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수요일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1990년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어요. 김찬우 씨. 네. 돌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찬우 씨 과거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그리고 시트콤 저 너무 좋아했습니다. 순풍산부인과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은 청춘 스타인데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2014년까지 총 4작품만 할 정도로 활동이 뜸했었죠. 네, 순풍산부인과는 저는 요즘도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의찬이 아빠로 또 굉장한 인기를 네. 끌었었는데요.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순풍산부인과들 좋아하시는데 저희 때는 또 신방과 가는 이유가 우리들의 천국. 아, 우리들의 천국. 혹시 또 신방과 가면 김찬우 씨 볼까 하는. 사실 이 서글서글한 미소, 눈매 굉장히 1990년대 정말 청춘 스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와, 잘 나가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왜 사라졌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유. 바로 20년째 앓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인데요. 아니 놀라운 게 순풍산부인과 촬영 때도 약을 먹으면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심해졌다가 좀 잦아들었다.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고 거기다가 친형의 죽음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로 이어졌었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잠시 시청자들의 곁을 떠나 있던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사라진 스타의 소문과 진실입니다. 오늘 스타들의 어떤 얘기를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스타 이야기 총 3분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네. 하와이 추락설 이후에 자취를 감춘 스타, 그리고 심장병 모금 횡령 등 각종 어떤 소문에 의해서 논란에 휘말렸던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스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스타는요, 지금은 연예계를 완전히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당시 K대 정치외교학과의
다니던 중 다음해죠. 입학한 다음에 1994년에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혔던 분입니다. 굉장히 높은 학력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네. 그 당시 K대 개교 이후에 최초로 미스 코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찬반 의견들이 나오게 했던 그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1994년 요 시기를 생각해 보면 미스 코리아에 지망을 하는데 어떤 뭐 방송인이라든가 아나운서 이것의 어떤 한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지덕체 본다고 하지만 이 빼어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탤런트라든가 영화 배우가 되는 등용문 좀 요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굉장한 학력의 수상자가 나왔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입학 다음 해 미스 코리아 선발이 됐다 이러면 1993년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가 네, 학력고사 세대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학력고사로 대학을 간 건 아니고요. 네. 땡땡 특기자로 K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특기자였을까요? 땡땡 특기자. 예전에는 외교관 자녀들 그런 네, 해외 갔다가 네. 그들만의 리그를 걸쳐서 대학에 가고 그랬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그냥 특기자 하면 앞에 흔히 체육 특기자, 체육 특기자. 예체능 그쵸? 특기자. 네. 근데 저는 살짝 알 것 네. 같은 게 계속 말들이 많았다. 네. 말들이 많았다라고 강조를 네. 했거든요. 아. 말과 관련된 건가요, 혹시? 말과 관련 이럴 예리한 센스가. 이야기가 많았지. 네. 첫 번째 힌트 바로 승마입니다. AMC가 저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제. 눈치가 빨라졌죠. 네. 야, 그 시대에 승마를 했다는 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그쵸. 자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이 목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을 빌리는 비용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승마를 했고요.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한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막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저분은 왜 장애물을 넘냐라고 했더니 이게 바로 선수들이 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승마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승마 특기자로 K대에 입학을 한 분. 네. 아직 첫 번째 힌트로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힌트 주시죠. 그렇죠. 승마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죠.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과거 타이틀에 대한 힌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는 재벌가 자제들이 정략 결혼이 아닌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이제 배우자의 어떤 직업군이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 같은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그러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나운서군요. 아나운서. 네, 그렇죠. 1996년 S본부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아나운서 중에 가장 먼저 재벌가와 인연을 맺은 분입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초 재벌과 결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재용 MC께서 쓱 웃는 게 아무래도. 네. 아니,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그럼 그런 거 정답 정확히 한번, 아시겠네요. 네, 공개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혹시 한성주 아나운서. 한성주 아나운서. 네. 맞습니까, 이재용 MC님? 맞죠. 한성주. 맞습니다. 한성주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한성주 씨가 결혼하고 방송 금방 또 복귀했다가 지금이야 안 나오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1994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이 되면서요.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었다라고 업계에서도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런 한성주 씨가 프리선언 이후에 아나운서 시절에 이런 지적인 이미지를 다 버리고 아주 솔직한 입담 그리고 허당미를 자랑을 하면서 아나운서 시절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렇죠.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좀 뭐랄까 좀 파문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네. 한성주 씨가 이 자취를 감춘 이유는 바로 동영상 파문 때문이었었는데요. 네. 2011년 12월에 한 블로그에 A양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도 이때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 영상 속 주인공이 한성주 씨다라는 이런 추측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이런 예상치 못한 파문에 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한성주 씨는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집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동영상 유포자가 누구였죠? 네, 동영상 유포자는 바로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전 남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인데 결혼을 전제로 내가 한성주와 연애를 했는데 동영상 유포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한성주 씨의 측근으로부터 8시간 동안 감금과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주 씨와 가족이 한성주 씨와 연애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협박,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 보상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성주 씨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전혀 달랐어요. 뭐냐면 한성주 씨가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것도 맞고 양가 부모한테 인사드릴 정도로 가까웠던 것도 맞다. 근데 두 사람이 결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결별 후에 이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고 굉장히 좀 이제 두려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줬을 뿐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성주 나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동영상을 유포한 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하겠다 하고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한성주 씨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한성주 씨에게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성주 씨가 이메일을 공개를 한 건데요. 내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한성주를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용서를 받아달라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정말 달랐어요. 이 사과 이메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국어를 쓰지도 읽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한성주에게 이 사과 메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한성주 씨가 직접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사실 양측이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가운데 법적 공방은 어떻게 됐나요? 법원은 일단 한성주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뭐냐면 한성주 씨가 이 전 남자친구의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2012년 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이 전 남자친구도 본인도 막 협박 감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의 주장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라고 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측이 맞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맞고소 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전 남자친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모습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 법원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한성주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폭행 상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한성주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한성주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동영상 파문 이후에 연예계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원예 치료학을 전공을 해서 더욱 깊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땄다고 해요. 그래서 S대 병원에서 원예 치료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고요. 갑작스럽게 이 원예 치료사 전문가로 갑자기 일을 바꾼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아주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고 이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라진 스타의 소문과 진실 첫 번째 스타 한성주 씨 이야기 만나봤고요. 두 번째 스타 소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스타는요. 1973년 연예계에 데뷔한 스타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몸매 유지 비결에 대한 힌트인데요. 현재 7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8세 나이에 근육질 몸매. 예. 네. 몇 분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건강 비결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술과 담배, 커피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2018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61년간 하루 3시간씩
또 운동을 하고 있고 양재동 3km를 항상 걷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운동기구로 하루에 600개씩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운동기구로 하루에 600개면 아령 아닐까요? 아령. 사실 아령으로 600개 한다고 해도 그것도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무거워요. 60kg. 예전에는 60kg으로 운동을 했고 지금은 40kg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밝힌 게 불과 2년 전 2019년입니다. 아령보다 무거운 40kg짜리 뭘까요? 힌트? 엽기인가 보다. 엽기 맞습니다. 네. 엽기를요? 야,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이렇게 맨몸이 아니더라도 옷을 입어도 그렇죠. 근육질 몸매가 그럼요. 드러나거든요. 네. 그렇죠. 야, 그거 대단한데 네.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에 그렇죠. 저는 딱 누군지 알겠는데. 네,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몸이 아직도 남아시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원조 군통령이고요. 전국에 있는 팔도 군인들을 만났을 때부터 땡땡땡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땡땡땡이라는 별명 세 글자인데요. 본인이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재미있고 인기 많았던 만화 속 주인공이 작고 용기 있고 악당을 보면 때려주고 또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본인의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캐릭터와 같은 별명을 지었다고 하고요. 뭐 지금 대부분 많이 좀 감이 오시겠지만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면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뽀빠이. 알겠네요.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뽀빠이고요. 뽀빠이 하면 바로 붙는 그분? 뽀빠이 이상형. 네. 야, 근데 정말 78세라는 저희도 여기 나오셔서 봤잖아요. 네. 몸이 엄청 다부지고 기운도 아마 저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지금의 이 건강한 모습과 달리 태어날 때는 정말 내일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허약하다 못해 정말 거의 다 죽어서 태어났다고 저도 이분께 직접 들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나도 친정에 와서 저를 낳는데 힘이 없죠. 거기다 죽었는 걸 땅에다 묻은 걸 이모가 캐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6살 때까지 누워 있어갖고 7살쯤 해서 걸음마를 했어요. 그 11살 때까지 성인병 앓고 면역이 없어서 안 되겠다. 장손자인데 아령을 시작하라고 삼촌이. 그래서 그 아령을 밥도 안 먹고 했어요. 지금 모습과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약했고 그리고 사실 우정의 무대를 이상용 씨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전설의 MC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많이 불렀었죠, 어릴 때. 엄마가 이거 아시죠? 배고플 때. 저도 아니까요, 사실. 근데 그 당시 우정의 무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기억하세요? 대단했죠. 사실 걸그룹한테 우리가 군통령이라고 부르는데 걸그룹 이전에 군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뽀빠이 이상용 씨였어요. 쫙 달려나가서 안녕하세요, 뽀빠이 이상용이라면 정말 이 뭐 수천의 군인들이 쓰러집니다. 너무 입담도 좋고 아주 무대 진행을 잘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왜 옛날에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수출되듯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때 이 교포들 사이에서 비디오 대여 순위 1위였습니다. 저도 저 군 시절에 25사단 근무했는데 거기 오셨어요. 전부 다 가가지고 어머니. 근데 우정의 무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하차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정말 대단한 인기 스타였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송 활동도 전면 중단했어요. 이렇게 방송 활동 중단까지 불러온 소문은 무엇이었느냐? 1996년에 뽀빠이 이상용이 이 심장병 어린이 환우 돕기에 이 재원을 횡령했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이상용 씨가 어린이 심장병 이 수술을 빌미로 성금을 받아서 이 성금을 가지고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샀냐? 포천에
무려 10,000평이나 샀다라는 보도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터라 이 후폭풍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무근이었습니까? 아니 이게 법정까지 갔죠. 네. 그리고 1997년 2월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뭐 누명은 벗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게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생각을 해봤고 심지어 한쪽 눈이 이 실명 위기에 처할 정도로 정말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또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근데 난 너무 억울한 게 세상에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내주고 죽여놓고 무죄를 한 글자도 안 내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걸 2배 크게 내줘도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내주는 거예요. 참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늘 이걸 갖고 다녀요, 포켓에다가. 저런 상황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을 텐데 뭘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상용 씨가 자신이 무혐의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가슴에 항상 들고 다닌다는 이것,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불기소 증명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걸 늘 주머니에 그쵸. 가지고 다니신다는 건데 사실 뭐 이상용 씨도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상용 씨 아내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상용을 시기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신앙으로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 생각으로 정말 참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험난했었던 이 두 분의 그 마음고생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정정해야 되겠는데 이 이제 불기소 증명원이라는 건 기소 자체가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혐의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만나 뵀을 때 여기서 품에서 빼가지고 네, 이거 보라고 홍 기자 내가 이렇게 기소도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라고 한 거 제가 아까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소문에 휩싸이게 한 어린이 심장병 돕기의 그 시작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일러요. 19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이 K본부에서 모이자 노래하자. 이거 사실 전국에 노래한다는 어린이들 다 나갔어요. 네.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어요. 이상용 씨가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무려 1,8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용 씨가 저때 그 30대 초반이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한 얘기는 그때 10평짜리 아파트가 1,110만 원이었대요. 이상용 씨가 사당동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전세값이 65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인데 그쵸. 네. 그 돈을 모아서 도와드린 거죠. 사실 이게 그때 당시 돈을 떠나서 지금 돈으로도 1,8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네. 이상용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길로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 길로 그 사연만 듣고 명동에 있는 야간업소 사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서 이 새 업소의 진행자로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무려 석 달치 봉급을 선불로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도운 거예요? 네. 지금 한 명 하는데도 새 없어 석 달치 봉급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혼자 하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 좋은 뜻을 모아서 무려 567명의 심장병 수술을 했고 이걸 금액으로 하면 한 총 80억 원 정도의 기부를
재단에 했습니다. 네. 이상용 씨는 최근에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쵸. 요즘 종종 아침 방송에서도 보이시고 저녁 방송에서도 네. 보이시고 참 보기 좋고 최근에도 엮기 엄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 씨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자, 마지막 스타는요.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인기를 끌었던 여가수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오늘날 이분의 가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줬던 분에 대한 힌트인데요. 먼저 이분이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노래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로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이후에 뉴욕으로 건너가서 아르바이트로 야간업소에서 노래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분입니다. 그러면 가수를 이끈 분이 있다면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작곡가 뭐 그쵸, 이런 그쵸. 분들 아닌가 싶어요.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수의 길을 갈 수 있었도록 도와줬던 그분은요. 네. 1984년에 뉴욕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뉴욕에서 열린 제이미 고포 위문 공연 때 만났고요. 이분의 노래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작곡가를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이 뭐 출중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뉴욕까지 가서 공연을 하실 정도면 이분도 가요계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셨을 네. 것 같아요. 굉장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올해 가수 데뷔한 지 63년 차고요. 가요계 대모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별명이 LAG의 여왕입니다. 이미자 씨? 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이미자 씨입니다. 이미자 씨가 끌어줘서 가수가 된 분. 제가 그래요? 조금 보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럼 이분도 이미 미국 가 있었는데 왜 이미자 씨가 안타까워하셨을까? 네.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을 보고 미8군 이제 전국의 어떤 동포 위문 공연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자 씨가 보니까 가창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가수하면 좋겠다 해서 끌어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분의 재능을 이미자 씨가 네. 딱 알아봤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힌트는 뭔가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두 번째 힌트 강력한 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정말 많은 히트곡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노래를 하나 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의 히트곡 중에 한 곡인 이 곡은요. 원래는 군인 사회를 이제 풍자했던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전영록 씨가 편곡을 해서 네. 가사를 붙여준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당시에 이 노래 반응이 대단했다는 건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단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고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래요? 네, KB 본부에 그 당시에 가요 탑10에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5주 연속. 골든컵 차지했고요. 그야말로 네. 정상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M 본부에 10대 가수상을 휩쓸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네, 군인 사회를 풍자한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그만큼 쉽고 재밌는 노래인데요.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이게 흔들어져. 애기 때 엄청 노래 부르면서 춤췄습니다. 이제는 뭐 다들 뭐 따라 부르실 정도니까요. 몰래 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힌트와 함께 정답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몰래 한 사랑이고요. 사랑. 몰래 한 사랑뿐 아니라 얄미운 사랑까지 불렀던 바로 정답은 김지혜 씨. 김지혜 씨. 김지혜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김지혜. 네. 몰래 한 사랑은 사실 제 귀에도 익은 노래거든요. 근데 돌연 모습을 감춘 스타예요. 네. 자세히 좀 몰래 한 설명 사람도 들어봐야 될 것 있겠지만 같아요. 얄미운 사랑. 맞아. 요거 연속 히트하면서 그렇죠. 정말 굉장한 대스타, 인기 스타였는데 아니 이런 분이 1990년대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의 또 설이 제기됩니다. 바로 미국 하와이 추락설 때문이었어요. 추락설이요? 아니, 1994년인가 결혼하고 동시에 사라졌다. 이거 아니었어요? 추락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했어요. 1994년에 방송인 분과 했고, 이때 남편은 사업차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김지혜 씨, 이름 밝혀도 되는 거죠. 이제 김지혜 씨는 이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가수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아니 김지혜가 미국 하와이에서 2층에서 뭐 몸을 투신했대. 그래서 지금 치료하느라고 못 나오는 거래. 이런 소문이 네. 돌게 됩니다. 네, 근데 호텔 2층에서 난 추락 사고면 부상이 굉장히 심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지혜 씨는 사고 당시에 머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꺾여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또 사고 후유증으로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사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가수다 보니까 노래를 하기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팬들이 더욱 더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텔에서 추락 사고라는 것이 누가 뭐 침입을 해서 피하려고 급하게 몸을 피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호텔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이게 이제 2층, 호텔 객실이 2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추락사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묻는데 당시 김지혜 씨가 딱 함구를 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락이 있었는지 그냥 추락이 있었던 건 맞다 요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과정으로 추락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목격자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왜 이렇게 뭐 치료가 이렇게 길어져? 아니 조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더라. 또 이런 추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김지혜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일단 김지혜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고요. 이 수많은 루머를 뒤로한 채 11년간 두문분출하면서 모습을 잠시 감췄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이 하와이 추락 사고가 있은 지 무려 11년 만에 한 방송을 통해서 아주 반가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힘들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 하와이 추락설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 잡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추락 사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투신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니 뭐 남편이 밀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다. 단순한 실족사였다. 뭐냐면 이 2층 이제 객실인데 하와이가 이렇게 좀 높대요. 그래서 거기가 한 3층 높이인데 남편하고 좀 창 쪽, 그 창 가까운 데서 굉장히 심하게 다투다가 이 남편이 다가오는 걸 딴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이 난간 높이가 허리쯤밖에 안 돼서 그 뒤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됐다. 그랬던 것이지 그동안의 어떤 그런 설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지금 미국을 가는데 맨 처음에 김지혜 씨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 남편을 보러 갔다 했잖아요. 네. 남편은 결혼했으니까 그냥 내줘. 이 가정생활에 좀 집중해 주길 원했다고 해요. 이 문제로 김지혜 씨는 계속적인 활동을 원했고 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활동이 없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지혜 씨의 몇몇 지인들이 김지혜 씨를 무대 위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비연예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 의지가 강해서 가수 활동을 쉽게 주변에서 뭐 푸스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복귀를 사실 잠시 했었는데 금방 활동을 접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기신 건가요? 네, 바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이 커가면 그래도 엄마가 왕년에 좀 이 정도 스타였어. 자신의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잊지 않고 김지혜 씨 언제 나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팬들 생각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네, 김지혜 씨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긴 한데요.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김지혜 씨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앞으로 자주 TV에서 활동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인 씨는 가족 간에 이렇게 돈 꾸고 받고 이런 금전거래 해요? 저희는 안 해요. 네. 빌리지도 주지도 말자. 이게 현명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가족으로 인해서 네. 100억대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본 연예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 때문에 100억대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이거 어떤 분이죠? 바로 방송인, 개그맨 출신이죠. 박수홍 씨인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바로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 친형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의 돈을 가로채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수홍 씨는요, 데뷔 이후로 3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휴식기를 갖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한 성실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합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워낙 또 솔직한 편이기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그냥 중소기업 못지않게 그냥 탄탄하게 그냥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한 100억 원대를 모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한간에는 이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피해를 입은 금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글이 사실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박수홍 씨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이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은 저도 옆에서 봤을 때 맞는 것 같고요. 이 금액이 무려 30년 동안 누적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형제끼리니까 정말 저 우애나 네. 아니면 믿음이 돈독했겠죠. 그렇죠. 특히나 박수홍 씨가 형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형에게 그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소속사를 운영을 30여 년간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의 출연료, 광고 수입, 법인 설립, 빌딩과 아파트 매입도 형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인터뷰가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당시 박수홍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결혼에 정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준비된 때가 결혼할 때인 것 같다. 아, 그리고 잘 키운 조카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고 하더라. 실제로 조카가 와서 나한테 삼촌 유산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인터뷰가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홍 씨는 믿었던 가족에게 발등을 찍힌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충격도 충격이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박수홍 씨 역시 이 방송에서요,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런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반려묘 다홍이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펑펑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 박수홍 씨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뭐 몇 억이냐 이런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배신감이었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외부에 알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고생을 더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형제간에 잘 좀 이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슬로건이죠. 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슬로건인데요. 과연 미션 5030 이번 주는 어디로 떠났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녹화 10분 전 깜짝 카메라를 준비하는 제작진.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박귀순의 반응은 어떨까?
작전 개시를 위해 하나둘 제작진이 자리를 떠나고 차에 혼자 남아 대본을 보는 휘순. 작전 개시 3초 전, 2초 전, 1초 전. 실례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 단속하겠습니다. 저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빨리 내리세요, 빨리. 빨리 내리세요, 빨리. 저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아니셔도 네네. 그분들한테 불법 주행차가 구간이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촬영팀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전화를 거는 뒤 전화를 받을 리 없겠죠? 안 받으시는데 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빼실 수 없어요? 저 면허가 없어요. 이 면허가 없는데. 그만 다시 전화해보세요, 빨리. 일정 보통이거든요, 제가. 이때 홍 박사 출동!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갔다 오셨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같이 출연하실 분입니다. 아시죠? 사실 제가 박혜연 씨 굉장히 팬입니다. 아니,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시길래. 어쨌든 박휘선 깜짝 카메라 대성공! 간단하게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암서 교통안전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현은호 경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나와 주신 이유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저희 종암서에서도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플래카드 홍보와 병행해서 페이스북에도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내 운수업체를 방문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홍보와 그리고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좀 자랑스럽습니다. 경장님, 오늘 성북구에서 모범 안전운전자 과연 몇 명이 나올지 한번 좀 예상 좀 해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홍보 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10명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저희가 한두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경장님의 길을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화이팅!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미션 5030 역대 최악의 혼잡한 도로일 줄은.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뒤로 타! 아, 이거 오늘 손발이 너무 안 맞는데요? 오늘 철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촬영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오늘의 미션 장소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앞. 학교, 병원, 오피스텔, 대형마트가 밀집된 지역인데다 교통량이 많은 무려 왕복 9차선 도로 되시겠다. 차도 사람도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제한속도 50km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 사거리 통과 후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과속 위험이 높지만 단속 카메라는 한쪽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을 모두 제한속도 5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여기 성북구의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입니다. 이곳 도로의 특성은 어떤가요? 이 도로에서는 지금 2017년부터 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에 경상 이상 교통사고가 84건 발생을 했습니다. 84건이요? 예. 84건 중에서는 무려 45건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 진짜 운전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은데요. 경장님께서 여기서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우리 박사님은 몇 명일까요? 과연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전혀 없는데요, 여기서는요? 네. 저는 오늘은 좀 경찰분들 말을 전적으로 믿고 10명. 10명이요? 예.
지금 오늘 보면은 차가 많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쵸. 10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오고 있는 택시. 달려오고 있죠. 1차 지점. 네, 1차 지점. 과연 53km입니다. 53km.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박사님, 저희가 이렇게 속도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속도가 있는데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속도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금 차량의 속도계가 왜 그렇게 표시가 되느냐? 네. 이거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기준에서도 실제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는 10% 이상 그리고 플러스 시속 6km까지 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더 자기가 속도를 빨리 달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계기판을 그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를 발견하면 일단 자동차 계기판 속도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나요? 예, 계기판 속도를 맞춰주시면은 제한 속도보다 낮고 그 다음에 안전한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속단속 카메라에서 속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예를 들어서 50km면은 항상 50km를 유지해서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좌회전 떨어진 것 같아요. 좌회전 제일 앞에 검은색 승용차요. 느리죠? 느리죠? 1차 지점은요? 45km입니다. 45km! 45km. 됐어요. 그런데 깜빡이를 켰다? 우회전, 조금만 더 오시지. 조금만 더 오시지. 조금만 더 오시지. 예. 20m만 더 오시지. 와. 처음 오는 마을버스 D의 SUV 지금 차선 바꾼 SUV 1차 지점은요? SUV 40km입니다. 40km! 이번엔 왼쪽 깜빡이? 차선을 저쪽으로 쭉 바꿔갖고 너무 안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네요. 오늘 네, 지금 너무 끝까지 가셨어요. 지금. 오늘 진짜 안 풀리네요. 누가 지정한 거예요? 나오세요. 작가랑 제작진 나오세요. 저 앞으로. 와. 밤은 깊어만 가고. 오늘 호흡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오늘 한 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0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앞에 오는 좌회전 받고 있습니다. 좌회전 하얀색 승용차. 자, 1차 지점. 43km입니다. 43km. 43km. 1차 지점 좋아요. 더 천천히. 슬로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슬로우. 앞에 2차 지점. 45km입니다. 45km. 됐어. 무조건 세워야 돼, 이 차. 잡아. 그러나 그대로 지나치는 오늘의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못 잡았어요. 이거 한 시간에 한 대 나올까 말까 차인데 이걸 못 잡았어요? 40분 만에 지금 한 대 나왔는데 맨 앞에 오고 있는 빨간색이요. 레드카. 과연 레드카의 속도는 1차 지점 49km입니다. 49km. 이거 1차는 다 성공이에요. 1차는 2차 2차는요? 48km입니다. 48km 잡아주세요. 이번에. 잡아주세요. 빨간 무조건 잡아. 이번엔 제발 잡혀주세요. 갔어요. 잡아고. 그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오늘 10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한 대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보상과 상관없이 다들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포기는 이르다. 관찰이 계속되고 48km입니다. 우와, 48km. 됐어. 2차 지점. 39km입니다. 39km 잡아주세요. 39km. 잡아줘. 뭐 하는 거야 지금? 잡아줘. 뭐 하는 거야 지금? 차는 또다시 제작진을 지나치고 마는데 오늘 못하겠는데?
30km입니다. 30km 됐어. 예, 무조건 됐어. 34km입니다. 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잡아요. 잡아주세요. 무조건 잡아. 아, 위험해요? 밤 11시가 넘어도 줄어들지 않는 교통량. 지금 모범 안전운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선정한 도로가 네. 너무 넓고 그다음에 차가 많고 네. 해서 지금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분이라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지금 하얀색, 네. 달려오고 있죠. 1차 지점. 네, 1차 지점.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43km입니다. 43km 됐습니다. 예, 두 번째 두 번째 2차 지점. 갈 수 있을까요? 예, 슬로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슬로우! 앞에 2차 지점도 이대로 성공. 45km입니다. 45km 잡아주세요. 잡을 수 있나요? 잡아야 돼. 이번엔 차량을 세울 수 있을까? 일단 차 세우기는 성공했는데 네, 멈췄어. 멈췄어. 와우! 인터뷰하신답니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난 모범 안전운전자 되시겠습니다. 50km 이하로 잘 준수해서 달려주셔서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로 이렇게 선정되셨습니다. 혹시 뭐 어떤 일 아세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네네. 원단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류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무사고로 항상 이렇게, 네. 예,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있네요. 네. 혹시 안전속도 5030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안전속도 5030은 일단 이런 도시부의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거 지역, 그리고 생활 지역은 네.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준수해 주셔가지고 선물을 또 준비했죠. 네,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차량용 청소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있거든요. 가장 지금 원하시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10명 중에 9명은 백화점 상품권을 다 원하시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하나 좀 이렇게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상품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주먹이 있는 여기 3번은 혹시 네, 여기로 하시겠습니까? 네, 추천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상품권이 안 나오면은 박사님을 원망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상품권이 있을지 한번 열어주시죠. 네. 과연 홍 박사의 촉은 정확할 것인지. 백화점 상품권 당첨! 이야! 성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촉이 좋으셨어요. 네. 요거는 상품권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예, 며칠 뒤에 생일이니까. 아내가요? 또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있네요. 그렇죠. 네. 아내에게 한마디 또. 제인이 키운다고 고생이 많아요. 사랑해요. 여기 이제 약간 눈물 CG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화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모처럼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없는 날이라니까 숨 한번 크게 쉬고 싶네요. 네, 오늘 문 한번 활짝 열고 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